소개받은 염창환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정말 소개를 장황하게 드린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한테 주제가 사실은 저희 병원도 온열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온열 치료로서 주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완화의학에 대해서 봐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완화의학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학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외과보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내용인데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얘기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 개략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 환자를 보면 암 환자는 8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말 그대로 처음 암에 진단받을 때, 그리고 암에 진단받고 어떤 치료해야 할까, 그리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을 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같이 컴바인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의학이나 보조의학, 보완의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호스피스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이 긴 과정 동안 완화의학과는 다 관여를 합니다. 처음 진단부터. 저도 사실은 이 완화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넓은 분야란 생각을 못했고 그냥 단순하게 호스피스 하나만 생각하는 게 완화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96년도에 이제 그 호주의 이제 플린더스 의대 완화학 교육 그 연수 갔을 때 그때 완화학이란 분야가 이렇게 넓으란 걸 알고,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도 대학에 완화학과가 생겨서 그런 모델이 될 줄 알았는데 대학에 안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 대학에 안 생기지만은 그냥 개업가 중심적으로 이런 완화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완화학은 크게 이제 3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포티브 온콜로지, 말 그대로 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 잘 받고 케어 잘하게 도와주는 거. 왜냐하면은 대학병원이 워낙 환자를 많이 받았고 병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시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결국은 그 2차 병원에서 해줘야 돼요. 외국의 대학병원은 다 그 케어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보안이라든지 대체학도 다 하고 모든 케어, 팔리티브 케어까지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학병원이 수술만 하면 무조건 퇴원을 시켜야 돼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집에 가니까 오히려 더 못 먹고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병원에 있을 때는 TPN이라는 영양제를 맞아요. 근데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나줘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더 못 먹고 더 나빠져 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케어해 주는 게 바로 서포티브 온콜로지라고 해갖고 해주는 게 바로 완화이고, 두 번째는 프리벤티브 온콜로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방학과에서 말하는 그 암을 뭐 예방하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암이 걸린 다음에 완치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재발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 재발 방지에 대한 거는 대학병원에서 못 해줍니다. 왜? 대학병원은 말 그대로 왔을 때 검사만 하고 언제 재발하느냐 이런 것만 찾는 거고, 그 나머지 과정들을 바로 완화학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호스피스, 가정방문이나 이렇게 말기암 환자 하는데, 제가 이제 96년도에 그때가 제가 레지던트 3년 차였어요. 저는 운이 좋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3년 차 때 호주 플린더스대로 3개월간 이제 완화학과를 보게 이제 연수를 보내주셨죠. 참 고마우셨고, 그게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고, 완화학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줬던 이제 플린더스 이제 이안마도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뭐냐면은, 환자를 볼 때 병원에 있는 환자만 보지 말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정에 가서 환자를 봐야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통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봅니다. 그럼 뭐냐? 질병만 보게 돼요. 말 그대로 간암 환자, 대장암 환자,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배경하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했고, 제가 처음 그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가정 방문, 모연 호스피스라고 해서 가정 방문하는, 지금은 거기 수녀님들이랑 같이 가정 방문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때 만났던 환자분들이 제 인생에 계속 저희가 암 환자를 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 병원의 치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과는 말 그대로 수술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외과 환자가 올 수도 있고, 종양내과 환자가 있고, 방사선 종양내과 환자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호스피스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대학병원 치료 거부하고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양한 환자들한테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결국은 의사가 판단을 보고 판정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가 보지 않고 상담 간호사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진짜 환자한테 줘야 될 게 아니라 환자한테 주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원래 완화의학과하고는 모양은 완화학과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완화학과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항암할 때 가장 좋은 치료는 온열 치료죠. 병행하는 거. 그리고 비타민 치료, 면역 치료, 그다음에 손발 저릴 때 글루타치온 치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얘기되는 게 이제 악액질. 최근에 이제 악액질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와요. 그래서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악액질 치료받고 좋아져서 가는 거. 그리고 방사선후유증 환자들이 이제 고압산소 치료. 이 방사선후유증 환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항암은 오히려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돼요. 좋아지든 나빠지든. 근데 방사선후유증 환자는 그때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생겨요. 제가 97년, 96년도구나. 그때 이제 외과 돌 때 어떤 환자가 이제 그 소독을 했었는데 그 소독을 했는데 저는 그 소독만 하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실은 상처라는 게 소독하고 항생 있으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환자는 소독을 해도 안 좋아져요. 점점 나빠져요. 그래도 외과 이제 민니언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좋아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방사후유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7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방의 모 대학병원 환자가 자궁경부암 환자 1기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받고 나서 암은 죽었어요. 근데 10명이 다 방사후유증으로 죽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했냐면은 그냥 그거는 그 사건의 하나로 끝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거에 그 방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압산소 치료를 10회를 그 예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했으면은 그 방사선후유증 환자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넘어갔죠. 지금도 방사선후유증 환자들 많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보험사하고 소송부터 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졌어요. 왜?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심평원에서 또 그 심평원에서 그거를 전담하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거는 괴사가 돼야만이 고압산소 치료해야지 예방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언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가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크림 말 그대로 이 방사선 지금 현재 크림들이 병원들에 많이 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의 크림은 뭐냐면은 재생이에요. 근데 방사선은 뭐냐면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재생이란 거는 손상이 끝나고 나서 회복되는 거죠. 이거는 손상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점점 나빠지고 이게 탄력을 잃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크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프리벤덤 크림이고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그때 이제 제가 미국의 CTCA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암센터 갔을 때 그 방사선 조향학과 교수님이 그 카렌둘라를 이용해서 크림을 만들라고 저한테 아이디어를 줘갖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환자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여러 가지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상담 간호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돼요. 환자를 충분히 보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실비 얼마 뭐에 이렇게 짜 있는 거는 절대 안 좋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여기는 온코가 이제 메인이지만 저희는 온코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셀시우스가 있고요. 양쪽으로 한 거. 그다음에 이제 BSD 2000 미국 FDA 승인 난 거. 저희 이제 필라델피아 암센터 가서 보고 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바온 4000이라고 이제 유방암 환자들한테 이제 쓰는 것들. 이 세 가지 기계를 보고 환자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퀘리세틴이라는 걸 통해서 온열 치료 효과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이 2기압 이상짜리 이제 아이벡스를 통해서 후유증을 하는데 치료 결과는 정말 좋아요. 실제 해보면. 그리고 방사선이 쪼인 쪽은 어쩔 수 없어요. 피부만 문제가 되냐면 장기도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환자는 어깨 쪽에 오고 특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자궁경부암 환자들이에요. 자궁경부 환자는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방광, 질, 항문 이쪽에 다 손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돼서 이 괴사가 돼서 자르는 분도 있고 또 하나 두경부 환자들 여기 환자들은 진짜
이쪽에 임플란트, 이 잇몸도 날아가고 나중에 이제 피스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긴 다음에는 치료가 너무 어렵습니다.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이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예방적인 목적으로 많이 와서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제 온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인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테마 중에 큰 구찌가 비타민 C예요, 사실은. 온열,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 이 세 가지가 보통 암요양병원이라든지 보안대하치하는 병원에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온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 비타민 C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너스 폴린과 유한 카메론에 의해서 처음 비타민 치료법이 나왔죠. 76년과 78년대 논문을 써서 결국은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됐다. 그때 이제 그 메이오 클리닉의 찰스 모텔 박사가 이중 맹검 치료인데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C는 효과가 없는 걸로 인정이 됐죠. 그거를 이제 뒤집은 사람이 뭐냐? 미국 NIH 마크 레빙규스. 이 두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라이너스 폴링은 주사제를 썼고 찰스 모텔 박사는 경구제를 썼다는 거죠. 근데 마크 레빙 교수는 경구제는 암만 줘봤자 혈중 농도를 못 올리기 때문에 주사제만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휴 리오단 박사가 비타민 C 항암제라고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환자들 치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2000년도 초반에서 2010년도 넘어가면서 파마콜로지컬 아스코베이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나와요. 그 전까지는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들 자체가 뭐냐면은 양리학적 비타민 C라고 갖고 우리가 비타민 C가 좋다 하더라도 혈중 농도, 적정 용량들을 올릴 때만 효과가 있다는 개념을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을 포함한 미국에 있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지금 현재 20군데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상 자료 최근에 발표된 3상 임상만 갖고 얘기해도 대장암 환자에서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항암제 플러스 비타민 C를 썼던 분이 항암제만 썼던 분보다 그 서바이벌이 더 길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왜 비타민 C는 그동안 연구가 안 되냐? 제약회사들이 돈을 안 내니까. 결국은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하고 국가 펀드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긴 하지만, 제가 볼 땐 5년에서 10년이 안에 항암제로서 인정을 받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데가 이제 비타민 연구에서 이제 제시해서 이제 그동안 개발했던 게 바로 비타민 C 수용체 검사하고 비타민 혈중 농도예요. 암만 많이 먹고 한만 많이 줘도 이분이 충분한 혈중 농도를 못 올라가면은 치료 효과를 못 갖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돼서 그 내년 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에 사용되겠죠. 그래서 미래는 비타민 C가 하나의 항암제로서 인정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들 자체가 이 호퍼 박사는 캐나다에 있는 그 종양내과 선생님인데, 굉장히 많은 종양내과 선생님도 이제 비타민에 같이 관심을 갖고 나오는데, 2008년도에 최적의 효과는 400mg/dl예요. 혈중 농도. 그리고 최소 항암 효과는 200mg/dl.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사를 맞고 나서 혈중 농도를 바로 쟀을 때 이게 그만큼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최대 관건 중에 하나죠. 이거는 이제 활성산소란 건데, 암 환자가 우리가 지금의 현재 암 환자도 중요하지만은 암이 완치된 사람들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재발이 되냐? 그거는 대부분 후유증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항암 방사선 수술로 인해서 몸이 망가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리셋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항산화요법인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썼던 논문인데, 암 환자는 활성산소가 이렇게 높다가요, 암이 완치가 된 사람들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정상인보다는 높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더 떨어뜨려 준다고 하면은 재발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료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제 환자들이 보통 5년이면 이제 그 졸업한다고 얘기하지만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다니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 이유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들 보면은 항암제 부작용, 비타민 C가 항암제 부작용을 그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효과를 더 올려주는 거로 돼 있고, 지금 임상은 어떻게 지내냐면 항암 치료하고 그 다음 날 1, 2, 3로 해서 비타민 C 고용량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때문에 항암제 효과를 반감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실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타민C 수용체도 보면은 SBCT2라는 수용체가 발견이 돼 갖고 그 수용체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비타민C 요법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그 마그네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황산하고 염화.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염화 마그네슘을 써요. 오늘 저기 부스 들어온 대한이팜에서 염화 마그네슘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병원에서 염화 마그네슘 안 쓰면은 황산 마그네슘 쓰지 말고 염화 마그네슘 쓰십시오. 염화 마그네슘이 황산 마그네슘보다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뭐 결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첫 번째는 G6PD 결핍이에요. G6PD 결핍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영남대학병원 수학과 교수님이 발표한 연구 자료면 0.9% 정도가 그 G6PD 결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G6PD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없는 경우에 이제 비타민C 용량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수용체 검사. 이 사람이 수용체가 있으면 더 비타민C 효과가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C 많고 이분이 진짜 원하는 만큼 혈중 농도로 올라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돼요. 그렇기를 통해서 좀 더 이 치료가 더 정밀화되는 거죠. 첫 번째, 백혈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항상 호중구만 생각합니다. 암만 호중구가 중요하지만은 실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호중구 속에 있는 비타민C 농도예요. 비타민C가 충분했을 때 이 호중구도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삶의 질, 이거는 2007년도에 제가 썼던 논문인데 그 EORTC로 확인했을 때 비타민C를 썼던 분들이 확실히 이런 것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환자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1상, 2상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상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2상, 여기서 제가 한 건 메이오 클리닉이에요. 메이오 클리닉 때문에 비타민C가 발전을 못했는데 지금은 메이오 클리닉이 그 연구, 모텔 박사 연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실제 메이오 클리닉이 정말 앞장서서 이 비타민C 연구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신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그 방사선 치료 받은 사람들한테 비타민C 썼을 때 재발률을 막아준다 하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연구 결과는 뭐냐면은 3중 음성 환자에서는 비타민C를 썼던 분이 재발을 하나도 안 했다는 데이터를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왔던 케이스 리포트긴 하지만은 간암 환자에서 그 항암을 못하고 74세 분인데 비타민C 써서 암이 없어졌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스템셀. 항상 얘기되는 게 뭐냐면은 암세포의 스템셀을 어떻게 죽일 건가. 결국 암 환자들이 재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템셀이잖아요. 그 스템셀에 대한 거를 이제 613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를 썼을 때 이 스템셀이 잘 죽더라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SBCT2라는 이 수용체가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죽인다는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 면역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잖아요. 그때 이제 비타민C를 쓰면은 결국은 이 그냥 면역항암제만보다도 이 썼을 때 더 효과가 좋다는 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T세포 때문에 그래요. 실제 이뮨셀도 보면은 그때 이제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또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여기 그 온코세미아 그분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메일 보내는데 온코세미아 논문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데, 이 논문에서도 보면은 비타민C를 썼던 분이 치료 결과가 좋았지 비타민C를 안 썼던 분은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 그러니까 온열 치료를 할 때도 결국은 비타민C를 쓴 분들이 더 좋다는 거를 이제 논문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비타민C만 갖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수용체 검사가 결국은 대세가 될 것 같고, 이 수용체 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높은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혈중 농도 여기까지 올려서 비타민 요법을 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낮은 용량으로 200mg/dL 정도로 해서 증상 조절에 관점을 갖는다는. 그래서 의학이라는 게 정말 보게 되면은 여러 환자들을 보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요양병원이나 암병원대 의사 선생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실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30병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입원 환자가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충분하게 이제 얘기하고 상담할 수 있고 하고, 어떤 환자는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자를 치료해서 환자를 완치하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나 이분들이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상담 간호사가 상담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사가 상담해서 어떤 환자한테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무시하고 상담 간호사가 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의사로서 왜 의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생겨요. 실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어디더라? 이거는 그 노르웨이 학회 그 유럽 암학회 갔을 때 이제 거기서 했던 2008년인가 2009년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고 이거 암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분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해요. 사실 그 엄청난 공부에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손을 잡아줘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우리는 내몰라라는 식으로 그냥 가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내가 의사를 했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병원을 했던 이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자를 위해서 이 순간 최선을 다했는지 나 자신에게 항상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